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국무회의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민지숙 기자, 오늘 모두 발언이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약 20분이 넘도록 발언을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일 관계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다, 이런 방증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이 나는데 그렇죠. 오늘 2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20여 분가량을 이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할애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미중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또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이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한일 관계는 더 이상 이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윈윈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면 일본도 호응을 할 것이라며 이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마주했던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취임 이후부터 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지만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전임 정부가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가지는 일단은 외교 경제 관련해서 양국 간에 최대한의 이런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화이트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일본에서의 화이트리스트 회복을 위해서 이 관련 법적 절차를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19년에 이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이 한일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그렇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회담에서 정상화를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 서면으로 이 정상화에 대한 통보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후속 조치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거 성과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성과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특히나 조금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본에서 거둔 성과는 상당히 당연히 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저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성과는 길고 장기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경제, 안보 당장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근데 일본 가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기분 나쁜 거는 또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불일치, 그러니까 성과를 안보,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강조하는 거죠. 지금 더구나 한일 회담 이후에 일본이 좀 옛날에 DJ 오부치 선언 정도로 좀 강하게 좀 반성하는 워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 과거 정부를 계승한다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일본 언론이 또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했다, 오히려 더 회방하는 또 분위기가 있어요. 또 국내에서도 야당이나 시민단체 또 반발이 커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성과는 거뒀지만은 이 가시적인 성과를 좀 더 설명하려는 뭐 그런 노력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명 한두 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총리나 장관들 이런 분들 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나서야 되고 대통령실도 나서야 되고 총력 다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과거 한일 청구권 회담 때 그때 반대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리고 광우병 시위 때 반대 얼마나 심했습니까? 하지만은 차근차근 한 걸음부터 설득한다는 그런 자세, 그게 중요하다.
원래 설득이라는 거는 명분하고 실리 둘 중에 하나를 얻으면 설득을 할 수 있는데 한일 관계는 명분만 가져도 안 되고 실리만 가져도 안 되고 다 챙겨야 돼요. 명분 실리를 다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이 어려운 건데 대통령부터 저는 전 관료들이 좀 나서서 좀 낮은 자세로 국민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력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박진영 부원장. 조금 전에 과거사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과거 문제 반성과 사과를 표했고 역대 정부 계승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렇게 딱 맺었는데 그렇다면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 문제가 종지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들리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중에 프랑스하고 독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전쟁을 2번 했지만 잘 지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독일은 끊임없이 사과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독일의 교과서에도 사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 대통령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기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론을 해야지 사실 상호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변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려고 한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서 좀 하나 우려가 되는 지점은 이건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과거의 시각으로 한일 관계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시각으로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이 한 6% 정도 됩니다. 네. 베트남하고 비슷한 수치예요. 우리가 과거처럼 일본하고 무역 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경제가 마비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정부 간에 불편하더라도 민간 교류는 엄청나게 또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부장 관련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만들기도 해요. 한국에 직접 투자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부장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소부장을 우리가 이제 받잖아요. 수입을 하는데 그게 우리 대기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히려 갑이에요. 일본의 소부장 업체들은 오히려 을이에요.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이 세계적인 산업분업 구조에서 우리가 배터리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칩이라든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잘 모르시고 과거 생각에서 80년대, 90년대 생각에서 일본과 교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힘들다라는 이런 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기회들은 앞으로 기자회견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민지숙 기자. 최근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또 근로시간 개편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이 건강 보호 차원에서 어려울 것 같다.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이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특히 MG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수기하고 민의를 반영하겠습니다. 박진영 부원장. 지금 근로시간 개편에서 상당히 말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실 간에 혼선도 있었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대통령이 나서서 딱 이 문제 매듭 짓고 정리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정리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먼저 말씀을 좀 성급하게 꺼낸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총리가 각 부처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꺼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노동시장 문제가 노동의 문제기만 하겠어요? 경제 전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라는 이런 것들도 줄어들죠. 그리고 또 개인 누리는 복지도 줄어들죠. 그리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향유할 수 없죠.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때도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이걸 시간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총리가 기재부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듣고 노동부의 입장을 들어서 정리해서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시간 유연화를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노동시간 문제는 이 선진국들에서 진보 보수 좌우를 막론하고 다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한 문제는 고용 안정성 문제예요. 그렇죠. 고용 안정성 문제인데 선진국의 보수 정권들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노동시장 유연화의 조건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통해 가지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해가지고 쉽게 해직하고 쉽게 또 놀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시간의 문제로 잘못 듣고 저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좀 정리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대통령의 발언으로 해서 이 문제들은 이제 정부 내에서는 어떻게든 좀 정리된 안이 좀 나오겠죠? 정리된 안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요. 이건 또 국회에 와서 법률이 통과가 돼야 돼요. 법률이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한 25분가량 됐습니다. 윤석열 대표.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일 관계 그리고 근로시간 문제. 이 부분이 최근에 여론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가장 갑론을박이 많았던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를 25분간 그것도 오늘 생중계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 내가 안 되겠다.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있지 않았을까요? 뭐 아무래도 대통령이 답답한 마음이 있겠죠. 한일 간에 꽉 막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일본하고 거의 무역 보복하면서 5년간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근로시간 그 유연화 문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 발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그 여론이 안 좋아지는 문제는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안타까운 게 정책을 발표할 때 이거를 국민한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정책보다 더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홍보나 설득 계획이 너무 뒤에 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주 52시간을 69시간으로 69시간까지 뭐 늘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네. 근데 그걸 유연화해서 더 일이 많을 때는 왕창 일하고 그때 노동부 장관이 발표할 때 그렇게 일을 한꺼번에 한 다음에 몰아서 제주도 한 달 살기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주도 한 달 살기가 맞긴 맞는데 실제 노동 현장에서 제주도 한 달 살기 하겠다고 근로자가 얘기하면 회사에서 잘 갔다 오세요 하고 빠이빠이 하겠습니까? 웬만한 회사 책상 치우려고 안 하겠어요? 현실에서는 좀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소리 듣겠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 뭐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어떻게 지금 노조 가입률이 14%밖에 안 되고 이 연차 소비가 근로자들이 40%밖에 안 가요. 네네. 왜냐하면 갈 수 없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짜 야근 많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근로자들한테 신뢰를 주면서 유연화를 근로시간 설득할 것인가. 당연히 저는 해야 되는데 그 설득하는 부분이 좀 빠진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일 회담도 당연히 가야 될 길인데 이것도 그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처럼 천천히 서둘러라. 방향은 맞는데 좀 성급하게 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일부는 좀 이해를 못하고 좀 너무 좀 휘둘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아까도 박 부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국무회의에서 읽는 거 옛날에 그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노변 정담 있잖아요. 난로가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듯이 국민한테 설득하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설득과 신뢰에 대한 이런 문제가 좀 더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논평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민지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에 또 일본을 방문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주최 측인 일본에서 초청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초청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며 한일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조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뤄진 25분간의 모두 발언 생중계도 됐습니다. 오늘 발언 이후에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국회 상황 저희가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민지숙 기자. 먼저요, 국회 교육위원회 상황부터 보죠. 정순신 변호사 관련한 청문회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청문회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를 포함해서 민족사관고등학교와 반포고등학교 교장, 서울대 부총장 등 20명이 채택이 됐는데요. 이 청문회 추진 절차와 증인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 회의에서 집단으로 퇴장을 했지만 이 야당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해서 이게 투표가 됐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 안건조정회를 어저께 8시에 안건조정회 의결된 지 3시간 만에 회의를 소집하는 이 전례 없는 일부터 그리고 7시 54분에 의원실에 전화로 통보하고 제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문자를 받은 시간은 8시 2분이었습니다. 8시에 회의를 하는데 8시 2분에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아마 사실상 오지 말라.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말라. 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건조정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민주당 교육위원님들은 우리 국회에 또 다른 흑역사를 쓰셨습니다.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무슨 저기 5분 대기 줍니까? 호출하면 바로 가서 회의하고 그래야 됩니까? 네. 뭐 퇴장도 의사 표현의 한 종류니까요. 네. 네, 방금 이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이야기한 이 전례 없는 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국민의힘 오늘 전체회 의결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를 열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저녁 8시에 열리는 회의를 불과 6분 전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이 5분 대기조냐 민주당이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바로 가는 게 의결이 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갔고 12표 전원 찬성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에 이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개정안 내용은 이 KBS와 MBC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이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법사위에 100일 넘게 계류가 됐다가 5분의 3 제적은 5분의 3의 동의로 오늘 이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김성주 변호사. 여기에 더해서요.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이 쌍특검이라고 하죠. 이 쌍특검이 바로 국회로 본회의로 바로 가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예고가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특검법이지 않습니까? 네.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법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21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법사위에서도 이 특검법 법안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그 국회법 85조 2에 따른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패스트트랙을 실제로 진행을 할 것인지 여부가 이제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패스트트랙 관련 규정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제적위원 과반수의 이 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적위원 5분의 3 또는 상임위원회 5분의 3의 그 표결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180일을 또 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또 본회의 상정까지 또 60일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장 240일이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특검을 지정하는데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지영 부원장. 지금 얘기했던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라든지 방송법 개정안이라든지 이 특검안이라든지 앞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다시 들을 텐데 그 여당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상황이고요. 자, 민주당이 이렇게 글쎄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차피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정순신 청문회 그분이 지금 뭐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국정에 중요한 분도 아닙니다. 다만 이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학폭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 방송업계에서 늘 해결해야 될 중도의 그 숙제처럼 진행된 건데 그것도 다를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50억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안 하려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은 속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여론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여론에 맡기겠다는 뜻에서 일단 이슈를 던져놓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이번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으로서 지지율이 빠진 것, 여기에 대해서 이 선제적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 이름에는 민주가 들어가 있고 또 민주화 운동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으면서 중요 선거 때마다 그걸로 인해서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는 당이 실제 국회를 운영하는 거 보면 민주화는 전혀 관계없는 민주적인 절차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주의도 있을 테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있을 텐데 절차든 실체든 모두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얼마 전에 이제 신임 지도부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세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이재명 대표 기소가 이제 임박했으니까 요거 때문이라도 전국 주도권을 좀 줘야 되겠다, 쥐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전을 내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둘 다 저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제일 근거는 사법 리스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검찰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됐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그 성남 FC하고 대장동 그 불구속 기소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조만간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건도 재판이 시작되고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재판정에 나가야 되고 한쪽에서는 검찰 수사도 해야 되는데 재판정에서 나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묵비권 할 수도 없거든요. 거기서는 이 신문이나 계속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법 리스크라는 어떻게 보면은 블랙홀에 민주당이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갖고 강하게 좀 나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당이 지도부가 바뀌었는데 새로 협상을 해서 타협할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묵은 거 밀려뒀던 거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50억 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밀어내자 뭐 이런 생각 같은데 거기에 또 하나 원인을 좀 든다면은 지금 민주당 내 내홍이죠. 계속 재판하고 검찰 수사를 이재명 대표가 받는데 대표직을 유지한 채로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후선으로 물러나야 되느냐 이게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여 전선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당내의 단일 대우를 유지하려는 그런 뭐 움직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당내 상황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국회 일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라는 논평이었는데 지난번에요. 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하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야가 각자 누가 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잘하는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경쟁은 과연 국민의 삶 개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 이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지수 기자,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이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하겠다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년 4월 총선에 들어가는 이 선거제도 개편
어떻게 할 거냐, 지난주에 정개특위에서 소위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이 3가지 안건 중에 2가지가 이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방안이 들어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3번째 안에서는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는 방안이지만 1안과 2안은 이 지역구 소선거구 253석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 비례대표 숫자를 지금보다 50석 더 늘려 전체 의석수를 350석으로 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국회의원 수를 이제 늘린다고 가정을 하면 그 늘어난 만큼 그 국회의원들에게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 월급이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국민 세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 작년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국회의원 한 명당 의원 수당만 1억 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원 활동비가 4,700만 원, 사무실 운영비 등이 수천만 원 더 들어가고요. 의원을 보조하는 직원들 숫자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인건비만 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국회의원 한 명이 늘면 연간 7억 원 정도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셈인데요. 50명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연간 350억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김진표 국회의장도 만약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면 인건비 예산은 5년 동안 동결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김진표 의장 얘기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정책 설명회를 열기도 했는데 과거 영국에서 이 비례제를 도입할 때 나온 이 안건이 300가지가 넘었다라면서 그만큼 복잡한 이 선거법 내용에 대해 국민께 자세히 알리겠다, 이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 이 국회의원 50명 늘리는 걸 마치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자문위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또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가 되고 있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12대 선거부터 지난 21대 선거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사표 비율이 무려 49.98%. 그러니까 국민이 찍은 그 표의 반은 전혀 선거 결과에 안 나타난 겁니다. 253명이 당선되는 그 선거에 의해서 국회 구성 자체의 출발이 그렇게 시작되니까 국민의 의사 절반을 무시해버리고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국회를 구성해서 정치를 하니까 정치가 출발부터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여기에 SNS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발표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와 결합해갖고 소위 말하는 진영 정치, 팬덤 정치가 가장 나쁜 형태로 나타나는 그저의 이 선거제도가 작용을 하고 있다. 박진영 부원장. 지금 김진표 의장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좀 했다고 해요. 제가 좀 알아왔는데 협치할 수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물론 이제 취지는 뭐 100분 이해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민심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요즘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 이거 권력 나눠먹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비판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뭐 양당제의 이제 그 적대적 공생관계 때문에 민생을 팽개치고 있다 이런 비판은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가 선진국에 비하면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날수록 특권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숫자가 많으면 특권층이 적지 않습니까? 양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했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면은 국회의원들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는 뭐가 존재하냐면요. 양당이 정치 엘리트 양성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정당에서 훈련시켜서 엘리트를 양성하고 선진국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선거 직전에 영입해서 정치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인기 투표하듯이 국민들 앞에 쫙 풀어놓고 인기 투표하듯이 또 표를 넣고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가 발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구제 개편과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편인데요. 세비를 줄이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보좌진이 없어야 됩니다. 보좌진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질의서 직접 쓸 줄 모르죠. 그다음에 정책 질문 제대로 할 줄 모르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대행해서 얼굴만 내비치는 국회의원들이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반적인 개혁을 하되 그것은 첫 번째는 정당 개혁을 통해서 정치 엘리트가 양성되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정치권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산 낭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한 600조 가까이 됩니다. 정책 실패로 낭비되는 예산은 그 예산의 몇백 배가 될 겁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와치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행정부 예산이 잘못 쓰이냐 못 쓰이냐 그거를 감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국회의 기본 그 개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 예산이라든가 세비는 결코 헛돈이 아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헛돈이 아니도록 잘해라.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 수를 줄이는 게 국민의 바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를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 박진영 부원장은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 찬성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증액, 감축. 윤석열 대표는 어느 쪽에 한 표를 더 던지시겠어요? 저는 국회의원 늘리자는 사람도 비난하고요. 네. 줄이자는 사람도 비난합니다. 그래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줄이자 늘리자 이전에 국회의원들 보고 제가 한 말씀 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국회 돌아갑니까? 안 하잖아요. 특권 100여 가지 갖고 누리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의원수 늘리고 줄이고 저는 의원수 늘리자는 사람은요. 못난 송아지가 엉덩이에 뿔 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안 하고 이번에 늘리자는 방법이 아주 저는 용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저희들 늘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선거제도가 위성정당도 지난번에 많이 생기고 뭐 뒤죽박죽이 됐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을 하자면서 여야가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거기다가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 하면서 50명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지역구는 줄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안, 2안, 3안인데 2개 안이 50명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50명 늘리겠다는 건데 그게 용렬하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국민들을 설득하자는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또 줄이자는 것도 아까도 박 부원장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재헌국회가 200명이었거든요. 네. 그때 인구 2천만일 때 200명인데 지금 5천만이 넘었는데 지금 300명이면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일손이 부족하냐 이게 중요하죠. 일손이 부족하면 늘려야 되고 일손이 남으면 줄여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일손이 부족한지 남는지를 몰라요. 왜?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국회에서 의원수 증원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국회 정상화시키고 특검부터 지금 놓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 이게 선후가 지금 바뀌고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신랄한 비판을. 조금만 보탤 수 예, 있을까요?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생선 가게를 혁신해야 되는데 고양이들한테 생선 가게 혁신하는 방법을 맡겨놓으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거구제 문제라든가 의원 정수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결정하지 않는 구조로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 다른 거 다 떠나서 줄이고 늘리고 이런 거보다도 그 전에 국회의원 월급부터 줄이자 이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쟁점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원의 세비라고 하는 이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의 보좌 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서 이 수당 등에 관해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의원 중에 가끔 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리고 수당이 지급이 되어 구속이 돼 있는데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관련 법에서 이에 대해서 구속된 경우에는 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까지의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 뭐 다시 환수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개정안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개정안이 발의는 여러 차례 됐지만 결국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준영 부원장, 자 이제 종합해서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나온 얘기가 국회의원 늘리는 얘기 나왔죠. 네. 국회의원 줄이는 얘기 나왔죠. 세비 줄이자는 얘기 나왔죠. 세 가지 나왔어요. 네. 이 중에서 당장 가장 실현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다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룰을 현역 의원들이 짜거든요.
현역 의원들은 이 룰에 의해서 자신이 당선되었고 이 룰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득권들이 룰을 다시 짜는데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논쟁하다가 여론 눈치 보다가 그냥 슬며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표 짧게 예. 셋 중에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거 뭐라고 보세요? 저도 뭐 박 부원장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늘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국회가 너희들이 제대로 하느냐. 지금 선거제도는 미래를 위한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너희들 밥그릇 때문에 선거제도 바꾸려고 그러냐. 이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좌절하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 저희 패널들 얘기 딱 종합을 해보면요. 물론 선거구제 개편도 중요하죠. 그런데 떨어진 이 정치권의 신뢰, 이거부터 좀 회복하는 방안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형식은 회고록인데요. 네. 내용은 정치 팜플렛이죠. 제가 정확히 알려드려요. 529쪽 중에서 네. 한 70쪽을 제외하면 네. 전체가 다 노무현 대통령과 직간접 관련된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이 제목은 형식상 붙여놓은 거고 네. 부제가 진짜 제목이에요.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나는 노무현을 안 죽였다. 그게 이 부제예요. 이게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노무현을 죽인 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진보 언론하고 네. 문재인 변호사가 죽였다. 죽이게 했다, 죽게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파장을 낳는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회고록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기자,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그러니까 요지가 뭐예요? 네, 비평할 가치도 없는 정치 팸플릿이다. 아. 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반박할 가치도 없고 그냥 이 검찰이 밀시에서 조사했던 내용 그걸 토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형식만 회고록이고 내용은 아주 정치적인 산물이라는 건데요. 이 14년이 지난 사건을 지금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온 이 시점에 공개한 것 자체가 이제 검사 왕국이 됐으니 역사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는 건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히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비판을 많이 하고 뭐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좋아하시죠. 아, 그런 의도입니까? 그럼요. 내 억울한 점을 풀려면 동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 정권이라는 이 새 시대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그 지도자에게 부합해야죠. 그렇군요. 저는 뭐 다 이해됩니다. 예. 뭐 내가 이인규 씨라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예. 네, 유시민 전 이사장 또 이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이 글로리에 나오는 가해자 박연진과 이인규 검사의 사고 방식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맞을만 해서 맞은 거다. 자신이 죽은 게 아니고 평소에 그와 함께 지내던 이들이 등을 돌려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부당하게 뺏긴 자신의 글로리를 되찾으려는 의지를 가졌을 것이라 보인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글로리요. 여기서 또 드라마 제목이 또 나오는군요. 박진영 부원장. 네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 유시민 부원장의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자, 이인규 전 부장검사가 이 회고록을 쓴 거는 부당하게 빼앗긴 나의 글로리를 되찾으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인규 부장검사 입장에서 빼앗긴 글로리는 뭘까요? 뭐 외국 도망도 가고요. 검찰 특수부 검사를 또 누렸던 특권을 못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글로리를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죠. 검찰 정권이 들었었고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130명의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갔고 본인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정치 팜플렛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 팜플렛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한쪽만 본다는 뜻이에요.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팔리는 것이 아니고 한쪽 진영에만 팔리는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국민의힘 팸플렛이 나오고 민주당의 팜플렛이 나오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쪽에 열심히 팔 수 있는 팜플렛이다. 이런 상업적 목표도 가지고 있다. 자기 변명과 그리고 다시금 사회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 뭐 이렇게 아마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성준 변호사, 공교롭게도요. 이인규 전 부장검사도 비슷한 날, 똑같은 날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일 연합뉴스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이 책 출판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 그리고 인세 관련해서도 인세보다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더 비용이 클 것인데 지금 변호사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출판의 목적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뭐 정쟁의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려서 이 사실관계를 추후에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파악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걸 대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왜 이 시기에 회고록을 냈을까? 이 시기 가지고 또 의견이 분분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보니까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심리적 부담을 털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책을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 2월 말에 공소시효가 지났대요. 만약에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면 이번 회고록을 근거로 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사건의 연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회고록을 발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뭐 검사, 나는 책 이름도 나는 검사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후배 검사를 팔았다, 뭐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기욱해서 저런 책을 써서 분란을 일으켰다 하지만은 본인도 좀 억울한 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다음에는 거의 뭐 매도가 되고 역적이 됐잖아요. 억지 수사, 강압 수사, 뭐 언론 통해서 뭐 마타도를 흘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매도가 됐는데 자기 딴에 또 억울한 게 상당히 있지 않겠어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수사한 게 완전 엉터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 박우현차 전 회장한테 뇌물이 오고 가고 시계도 오고 가고 이런 정황 증거는 구체적으로 있다. 뭐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직접 뭐 재판을 한 것도 아니고 수사 기록만 어떻게 보면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본인도 뭐 그런 거에 대한 억울함, 소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회고록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기 부끄러운 것도 막 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회고록은 다 감춰요. 좋은 것만 내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만. 그렇죠. 그래서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 정황을 좀 보려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이 범죄하고 별개로 옛날 김영삼 대통령은 DJ 비자금 수사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전화통을 들고 검찰총장한테 스톱 그랬대요. 그만하라고. 네. 그래서 사실은 DJ도 대통령 되고 그때는 정치보복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에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면은 그 즐겼다면 못하지만 좀 방조한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사태까지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를 지나치게 우리가 미화하는 것도 나쁘지만 또 지나치게 또 옹호하는 거, 너무 또 비하하는 것도 뭐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역사 그대로 좀 봤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회고록 관련해서 한 두세 차례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 책 내용 사실인지 아닌지 다툴 만한 가치도 없고, 뭐 일각에서 뭐 고소한다 얘기 나왔지만 이거 가짜 뉴스다, 고소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회고록 대한 논란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도 없죠. 회고록을 가지고 와서 수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만 아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또 이 내용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이 법기술자의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비극입니다. 사회적 비극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사회학자 디르갱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에 개입됐던 사회구조 문제는 지금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검찰 조직 내부에도 퍼져 있는 겁니다. 검찰의 과잉 수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인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검찰에 있는 후배들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본인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책을 펴내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팸플렛으로서 극단적인 사람들에게 상업적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잘못하면은 변호사를 재개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만합니다. 자, 이 회고록 관련해서요,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여러 논란들이 나오는데요. 자, 글쎄 요
그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글쎄요. 이 문제가 딱 일단락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길어질까요?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번 사건 사고의 키워드가요. 관장 폭력에 죽을까 생각. 어우, 되게 끔찍한데 민지숙 기자. 이게 어떤 사건이죠? 이게 글만 보면 상당히 좀 끔찍한 사건 같은데요. 네, 방금 보시는 그 말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어린 학생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아, 직접 쓴 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짐승 대우를 받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메모를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다니던 이 합기도장의 관장의 폭행과 폭언이 4년째 이어지면서 죽을까 생각했다 이런 충격적인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4년째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글인데 4년이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먼저 해당 초등학생과 같은 도장에 다녔던 다른 피해 학생들의 이야기 듣고 오시죠. 깨병 부린다고 하면서 심하게 욕하고 여기 맞은 데 때리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무서워서 그만둔다고 하면은 막 불타서 발로 밟기도 하고 그러면 또 나무 몽둥이 갖다 때리기도 했고요. 말하면 니네 알았어요. 죽여버린다. 여기 내가지고 못 말했어요. 운동할 때 그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은 화장실을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물도 못 마시게 해요. 친구들을 가입시키고 데려오면은 500원짜리 쿠폰을 줘요. 애들 있는 앞에서 그 별명을 지어주는데 애들 앞에서 돼지야 이렇게 하고 운동 못하고 천천히 할 때는 네가 운동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찌지 돼지야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게 들으니까요. 정말 아이들이 진짜를 얘기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저 못 듣겠는데 그러면 저 정도였으면 진작에 이 도장을 그만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피해 학생 무서워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무서워서 그만둔다고 말을 하면 눕혀서 발로 밟거나 나무 몽둥이로 때렸다 아이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또 학교 친구들을 학기도장의 회원으로 가입시키지 못하면 관장에게 다리 꺾임을 당하거나 사회 부적응자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사실도 고백을 했는데 관장이 부모님에게 말하면 알아서 해라,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얘기를 들은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요? 부모님 얘기 좀 듣고 올까요?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버스 안에서도 아이들 있는 데서 혼내고 야단치고 하는 게 애기가 두려워서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고 맡겼는데 지금까지 부모로서 알지도 못했고 아이들한테 주입식이었던 가스라이팅을 시키면서 부모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말하지 말아라.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이가 왜 학원을 가지 않는다고 했는지 혼자 감당해야 될 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죠. 김성수 변호사. 4년이면요. 2학년부터예요. 2학년이면 아직 애기예요. 학기도장 관장이면 학기도 유단자일 거 아니에요. 유단자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폭행을 했어요. 이거 처벌 안 돼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게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법 외에도 형법상에 뭐 폭행을 지금 했다면 폭행죄, 그리고 상해가 있었다면 상해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모욕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모욕죄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뭐 폭행을 하면서 친구들 데려와라라고 했다면 강요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처벌이 조금 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듣고도 참 믿기 힘든 그런 사건인데 오늘 저녁 MBN 뉴스 7에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